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31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남상호 소방방재청장과 조성환 차장이 동시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최고 책임자와 부책임자가 동시에 사표를 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말이 사표지 실은 일선 소방관들의 소방방재청 존속과 소방관 국가직화 요구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문책성 인사라는 게 중평입니다. 국가직화 요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 업무의 질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지자체 소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속 지자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인력은 물론이고 시설이나 장비 지급의 차이가 큽니다. 이를테면 어떤 지역에서는 폐차 기한이 넘은 구급차가 버젓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소방관의 아내가 미국 아마존.com에서 소방용 장갑을 자비로 구입했다는 글이 회자됐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소방방재청 수뇌부는 국민과 소방관 입장에서 눈치 안 보고 할 말을 한 겁니다. 정부의 높은 사람이 이걸 고깝게 여기고 사표를 내도록 유도한 건 졸렬하고 비겁합니다. 이래가지고야 공직자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한들 누가 따르겠습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입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네, 10월 31일. 제가 10월 접어들면서 올해도 석 달밖에 남지 않았다 그랬는데 시간 가는 속도가 균일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학 법칙에 따르면 시간은 균일하게 가야 되는데요. 자꾸 연말로 하반기로 올수록 마음은 더 바빠지고 시간의 흐름 속도도 훨씬 빠른 게 아닌가. 물론 착시 효과처럼 착각이긴 할 텐데 게으른 사람 석양에 바쁘다 그런 서양 속담도 있긴 하고요. 또 중요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은 초조하고 더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역시 뭐 많은 뉴스들이 있고 오늘이 지금 세월호 특별법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그 시한인데요. 유가족들이 지금 여야가 견해를 좁혀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지 그리고 일단은 명분 있게 그들이 명분 있게 집이나 일터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우리의 최소한의 도리일 텐데 그 점에서는 아직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남습니다. 현재까지 뭐 뉴스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최종 협의에 다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뭔가 내놓긴 할 것 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는 6시 58분까지 뭐가 나오면 당연히 전해드릴 거고요. 시간이 좀 더 되면 분석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짜 인터뷰는 없는 관계로 없는 날이죠. 금요일은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그 대신 국제뉴스 비껴보기가 있습니다. 이따 윤재석 위원 오면 한 주간 주 후반부 지난 화요일 이후에 국제뉴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셨던 몇 가지 것들 뭐 무기라거나 이런 거 특집성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신해철 씨 원래는 오늘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그 부인이 서울 송파경찰서에 사인을 좀 더 명확히 밝혀봐야겠다. 그렇다고 하면 화장을 해버리면 원천적으로 사인을 규명할 기회가 없어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은 하지 않고 병원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네, 바로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뉴스가 제가 지금 막 전해드린 고 신해철 씨 부인, 경찰 부인이 서울 송파구 스카이병원인가 하죠. S병원이라고들 많이 쓰던데 이미 병원명이 공개가 됐고 하니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김용민 PD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하인 거죠? 지금 네, 지하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신해철 씨. 경찰 고 신해철 씨의 아내 윤원희 씨가요. 고인의 사망 전위 수술을 담당했던 사망 전에 위수술을 담당했던 말씀하신 그 병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네. 시 씨는 이제 부검하기로 함에 따라서 화장 절차 이거를 이제 미룬 셈인데요. 자, 뭐 부검 절차 일정 이건 아직 뭐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오늘 이승철, 싸이, 윤종신, 유희열, 윤도현, 남궁현 이런 가수들이 그 서울 추모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네.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지 않기로 이렇게 네. 뜻을 모았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뭐 이렇게 뭐라 결정하기 이전에 가족 아닌 사람들이 뭐 하라 말라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예. 그건 전적으로 가족이 결정을 해야 하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열거하신 그런 가수들 그리고 그 같은 락커였던 신대철 씨가 특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신대철 씨가 오늘 저희 여기 국민 카페에 오셨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 이광윤에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제가 인터뷰할 사람들 명단을 우리 김용민 PD에게 쭉 적어서 한번 줬는데 예. 여기 신대철 씨가 있었죠. 예, 잘 됐군요. 예. 자, 일단은 이 부인분이 오늘 그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은 본인이 허락하지도 않았고 뭐 듣지도 못했던 그런 밴드 수술을 했단 말이죠. 네. 이 병원이. 뭐, 그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나름대로, 의료적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보호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이제 수술을 했다는 것이 바로 신해철 씨 부인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부검을 통해서 사인을 밝히면서 본격적인 의료 분쟁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한 상태입니다. 이 병원 측은 뭐 전혀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료 분쟁에서 사실
이겼던 의료 소비자들은 뭐 정말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신해철 씨라는 유명인이고요. 네. 또 뭐 여러 가지로 또 따져볼 여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료 연예인들이 제안을 했고요. 유가족이 이를 수용해서 결국 신해철 씨 부검을 하기로 했고 결국 의료 분쟁에 있어서 중대 변수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장례 일정은 아직은 뭐 언제로 미뤄졌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힘들겠군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발인과 함께 네. 화장을 할 예정이었었는데 뭐 무기한 연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꼭 신해철 유명했던 락커이자 뭐 독설가로도 유명한 그 신해철 씨여서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예. 모든 의료 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 피해자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권익 보호를 그렇죠. 위해서라도 그럼 예. 반드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네. 대개는 법원이 그동안 의사들의 명확한 과실을 규명하기가 힘들고 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왔는데 예. 신해철 씨가 많은 걸 남기고 가지만 그 점에서도 또 하나 무슨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어려운 입장이긴 하지만 네. 또 이렇게 유가족을 설득한 이승철 씨를 비롯한 가수들에게도 뭐 상당히 스포트라이트가 좀 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이고요. 마지막 순간에 예. 이렇게 화장을 하려다가 거의 마지막 순간에 딱 멈추고 네. 급선회하게 된 거였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 브리핑할 때도 네. 이게 의료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화장을 해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하나 염려를 했었는데 말이죠. 네. 예. 네, 그거는 다 이제 공정한 법정에서 잘 논의되기를 바라기로 하고. 예, 예. 자, 두 번째 뉴스 또 우울하고 슬픈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새 들어서 살던 집이 팔려가지고 예. 퇴거를 앞두고 있던 혼자 사시는 분, 예. 독거노인, 이 용어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독거노인이 자신 스스로 목숨을 또 끊으셨네요. 예,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 따르면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주택 1층에 살던 68살 최모 씨가 바로 그제 아침 10시쯤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5평 남짓한 이곳에서 SH공사의 독거노인 전세지원금 5,700만 원을 받아서 전세금 6천만 원을 주고 생활해 왔는데요. 네. 예. 이 집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는 상황을 알고는 지난 28일에 SH공사 측에다가 내일 퇴거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퇴거 당일에 연락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한 SH공사 직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결혼하지 않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3개월 전에 모시던 노모가 세상을 뜬 후에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최 씨가 발견된 옆방 테이블 위에서 고맙다. 국밥 한 그릇이라도 해라. 개의치 말라. 이러면서 10만 원가량의 현금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을 위해서 식사나 하라라면서 돈을 남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휴, 또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군요. 예, 또 자신의 장례비로 추정되는 100여만 원, 네. 그 전기, 수도요금 고지서 여기에 해당하는 돈 빳빳한 새 돈을 구해서 남겨놓았는데 이렇게 해서 남긴 돈이 모두 176만 원에 달했습니다. 올 초에 기억하십니까? 세모녀 송파구. 예. 그 사건 당시에도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가족이 죄송하다 이런 글과 함께 온갖 그 공과금 이런 납입해 달라라면서 돈을 남기고 떠났던 그 일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납니다. 참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겨워서 생을 접으면서도 자신의 주변은 이렇게 정갈하게 깔끔하게 뒤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극빈층. 아니 사실은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너무나 개인이 다 부담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져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말이죠. 제대로 된 복지국가는요. 국민들의 입고 먹고 잘 공간 이거 다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래야죠. 그거를 지향하는 예. 건데. 아니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말이죠. 아휴. 이게 살 곳이 없어서 뭐 아파가지고 이렇게 해서 신병을 비관해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으니 이 정치권은 뭐 하고 있으며 예. 저는 이제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다 책임 떠넘길 일은 아니다. 대체 정치권이
무슨 일을 하는가 좀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요즘 하게 됩니다. 송파구 세모니어 사건 때문에 전 국민을 비탄에 잠기게 하더니 예. 이제 딱 올해를 딱 2달 남겨둔 10월의 마지막 날 이 어르신이 또 우리를 숙연하게 하고 반성하게 합니다. 예. 176만 원을 빳빳한 새돈으로 남기고 자신의 시신을 수습하러 올 사람들 끼니나 하라고 또 돈을 따로 마련해 놓고 참 세상에 어떻게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계속 접해야 합니까? 고인에게 면목 없지만 삼가 명복을 빌겠습니다. 예. 다음 뉴스 볼까요? 오늘 동아일보의 일면 사이드 1단으로 나온 기사인데 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돼 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7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을 사람 아니냐 해서 이제 지목받아온 인물이 있죠. 정윤회 씨. 정윤회 씨가 실은 그때 청와대에 있지 않았고 4월 16일 그 당일에 세월호 참사 당일에 역술인 겸 한학자 이모 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검찰발 기사인데요.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일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 씨의 통신 기록을 추적해서 정윤회 씨가 서울 평창동에 있는 이모 씨 사무실에서 4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사실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윤회 씨와 10년 넘게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라고 하는데, 이모 씨가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로는 정윤회 걔가 내 말이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지인들에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역술인이요? 예.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참. 그러면서, 제자들 이야기는 또 이렇습니다. 제자들에 따르면 이 이모 씨가 국무총리가 내방할 예정이니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 지만이가 나를 신처럼 떠받든다. 지만이가 누군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예, 모르겠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동생입니다. 아, 예. 모르시는 척 하세요. 예. 그리고 중국 공산당 서열 4위가 사업 상의를 위해서 왔다 갔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이죠. 어허,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요. 근데 이 철학원의 현직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여기 이 철학원에 방문을 해서 환담을 나누다 돌아가는 것을 목격했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이게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이거 규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만은, 그런데 정윤회 씨와 직접 만났단 말이죠. 만난 건 사실입니다. 정윤회 씨하고 친하다 이런 것들을 정윤회 씨도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일에 만났던 인물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요한 그런 권력 실세 인사들하고 어떤 교분을 갖고 있는지, 또 이 사람이 혹시 국정을 농단한 것은 아닌지 네. 총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말이죠. 저는 오늘 아침 브리핑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우리 조상훈 사무국장은 평창동 하면은 청와대와 가깝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것만 떨렁 물어보시던데. 예. 조 국장이 서울 지리를 잘 모르는 모양이군요. 아니, 종로구 평창동이 지근거리 아닙니까? 같은 구. 가깝죠. 예. 담 넘어가는 데는 담 넘어갈 거리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비교적 거리가 있죠. 그런 점만 본다면은. 네. 근데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대통령은 청와대에 있었고 네. 정윤회 씨는 평창동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검찰발 기사죠? 예, 검찰발. 왜 나왔는지 대강 알겠군요. 예, 왜 나왔는지 이미 다 짐작이 되죠. 야. 대통령이 그 시간에 청와대에 있었는데 정윤회는 밖에 있었다. 네. 따라서 7시간의 그런 의문 가운데 정윤회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네. 예. 동아일보는 그걸 제목으로 야마로 뽑았겠죠. 예. 야마라는 말씀 안 되죠. 참. 야마. 예. 네. 자, 마지막 뉴스. 포스코. 이게 뭡니까? 사이버 기사입니다. 사찰?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제가 아주 혀를 찼는데 말이죠.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게 스마트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앱 설치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이 포스코 소프트맨이라는 앱을 설치하도록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말이죠. 이 어디에 지금 가 있는지 뭐 이런 내용들, 또 설치를 하다 보면은 이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풀려가지고 또 이 내용들, 문자 메시지까지도 심지어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앱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다니려면은 이거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거 포스코에 노조가 없나요? 사내 하청 노동자 그런 문제에서라고 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이거는 진짜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기본권 침해 정도가 아니라 인권 침해인데, 이런 것들에 이게 대해서 비단 포스코에서만 이러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드러난 게 이럴 텐데 네. 유독 대한민국에 있는 수만 개 기업 중에서 포스코만이 이러리라고 보이지는 않는 거고, 포스코가 규모가 있고 주목받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곳이니까 지금 알려진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요. 경쟁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 캠페인 출범 후에 학교 내에서의 그 어떤 차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하나만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의 한 초등학교, 시험 점수가 1등인 아이부터 꼴등인 아이까지 차례로 줄 서서 급식을 받는다고 합니다. 네. 성적순에 따라서 밥 먹이는 순서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예. 인간의 가장 기본인 의식주 중에서도 먹는 것, 못 네. 먹으면 죽으니까 그 식사가 성적순이군요. 예, 그것도 전교 50등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유리부스 자습실이 있는 한 고등학교 이야기도 있는데 말이죠. 어느 고등학교입니까? 야, 이게 진짜 이게 보니까 말이죠. 실명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건. 글쎄 말입니다. 아니 뭐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치료받는 거, 이건 기본권. 그러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식판 들고 맨 앞에서 이렇게 쭉 일렬로 간단 말이죠. 예. 아까 그래서 그 노인분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또 떠올려 보면은 이게 나라인지 하는 생각을 또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김영민 PD. 예. 앞으로는 말이죠. 예. 일주일에 한 번, 특히 금요일 같은 때는 예. 반드시 좀 훈훈해지는 뉴스를 꼭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나 넣어주세요. 네. 정신건강에 문제가 좀 있네. 다음 주에 신대철 씨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훈훈한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그 어르신 독거 노인의 죽음이 또 우리를 슬프게 하는군요. 예.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네, 5시 53분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잠깐 보고 다음 뉴스 행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서울에 비가 간간히 뿌렸는데 여러분 계신 곳들에서는 저 날씨 상황이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워진다고 하니까, 주말에 비 온 다음에 추워진다고 하니까 주말 계획 세우신 분들은 조금 날씨 좀 잘 살피시고 건강에 특히 유념하셔야겠네요. 오늘 좀 황당한 뉴스가 많았죠. 뉴스 브리핑에서. 워렌 버핏 67조께서 성적순으로 급식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고등학교 교장 선생은 처벌해야 한다. 네, 저도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지금 아줌이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께서 막 올리셨는데, 학교에서 그런 사태가 생긴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성적순 급식, 그럼 부모들이 항의를 왜 안 했을까요? 전 그게 더 궁금했네요. 아마 그 기자가 일단 그것만 하고 취재가 덜 됐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건 당연히 뭐 속보를 쓰든가 조금 더 보강 취재를 했었어야죠. 대단히 황당하고 슬픕니다. 아직도 이런 학교가 있군요. 이런 건 아마 교장이나 교감의 전권일 텐데 교육청에서도 잘 모를 수 있겠죠. 이런 건 널리 알리고, 이런 지극히
비상식적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모달님께서 꽤 긴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이걸 다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고 근데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모달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국가가 생각하는 청년 인력은 무급 노비냐 돈 안 주고 이렇게 막 부리는 노비냐 지금 아마 인턴제나 이런 것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고용주와 자본가의 대부분은 18세 이상 44세 이하 젊은 노동자의 무급 채용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서 몬트리올 주재 총영사관의 케이스를 올려주셨고요. 그러면서도 나라 사랑을 강조하는 교육을 젊은이들에게 실시하려고 하나. 아마 나라 사랑 이거는 제가 어제 행간에서인가 클로징에서 말씀드렸던 사항 같습니다. 대무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짤방이라는 단어도 제가 확실히 알게 됐고요. 대무달께서 올린 글을 좀 많이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합니다. 한 분만 더 볼까요? 애청자님이 올리셨네요. 이 닉네임이 고정이 안 되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더는 더 좋겠다는 생각은 하긴 했는데 그건 아마 이 인터넷 정신에 맞지 않는 모양이죠. 물리학적 법칙으로도 시간의 흐름은 균일하지 않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런 개념을 깬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다. 그렇군요.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것과는 또 다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뇌세포가 줄어서 기억력이 감퇴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네, 아무튼 사실관계를 떠나서 과학적 견해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보죠. 의사들이 수술할 때 잘못돼도 민형사상 책임지지 않는다. 서류에 서명하라고 한다. 서류에 서명하는 거 싫다고 했더니 그럼 수술 못하겠다고 하더라. 의사가 강도인가? 네, 이 표현은 조금 지나치신 감은 있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폼으로 하느냐? 자동차든 휴대폰이든 밥솥이든 고장나면 모두 제조자가 책임을 진다.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무책임 그리고 무관심을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아마 아까 신해철 씨 의료사고 관련해서 견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많이 동의를 하실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의사를 너무 감정적으로 몰아쳐서는 물론 안 되겠고요. 물론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명확히 밝혀야 돼. 그 사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이 자기들끼리만 짬짬이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의사가 어느 부분을 잘못했는지는 또 다른 의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질문을 자문의가 가제는 개편이라고 피고 입장에 있는 의사를 두둔하거나 좀 그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면 사실이 어렵다.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게시판은 조금 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오늘은 한국일보 기자 칼럼 이진희 법조 출입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강자들을 위한 법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뉴스 행간으로 골랐습니다. 대단히 잘 쓰여진 글입니다. 일단. 그리고 한국일보 편집국의 고위 중책을 수행하고 있는 분도 페이스북에 이걸 올리면서 법원에다가도 꼭 일람을 권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적극 동의합니다. 우선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고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은 오답도 정답으로 만들 수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의 수능 오류 판결문 2010이라고 표시된 세계 지도가 제시되고 A. 유럽연합은 B. 북미 지역보다 총 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지문이 있다. 2012년에는 모든 통계에서 B의 총 생산액이 A보다 컸다.
하지만 1심 법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주장대로 옳은 지문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 7부가 최근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바로잡기는 했지만 때가 늦었다는 점에서 1심 결론은 뼈아프다. 네. 교육부가 이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행간에서 그리고 마무리 말씀에서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교육부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8번 문제 모두 다 정답 처리하기로요. 그러니까 그 해당자가 그때 15,000명쯤 됐었는데 모두 다 정답 처리를 하면은 조금 더 대상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출제 오류에 따른 문제가 불거졌는데 구제된 첫 번째 케이스로 기록되겠습니다. 그건 지금 이 사안의 그 속보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최종 처리 상황을.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상고하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하겠다는 거죠. 그때 상고를 검토하는 것 가지고도 굉장히 비판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한국일보 이진희 기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그 교육부의 처사 이게 아니고 1심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요번에 학생들이 옳다, 문제를 낸 평가원이 잘못됐다라고 한 것은 2심 판결이었죠. 지금 이제 이진희 기자는 결국 주장하는 바를 간단히 줄이자면 1심 판결에서도 충분히 2심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는데 강자들을 싸고 돌아서 이런 대혼란이 초래된 것 아니었느냐. 훨씬 더 빨리 수습될 기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픈 겁니다. 이진희 기자가 법조 출입답게 아주 칼럼을 쓰면서 원래 이렇게 한참 열심히 일하고 뛸 때 특히 사회부 기자들의 칼럼의 특징은 대단히 뼈만 탈탈탈 추려가지고 사실관계, 이른바 팩트로만 뭘 간추린다는 그런 맛이 있죠. 예. 대가들은 뭐 경륜 있게 뭘 탁 중국의 고사에서 시작한다거나 이러는데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객관적으로 수능 8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게 이미 이제 입증이 된 건데 그 객관적 사실을 무력화시켜버린 1심 법원의 판결문의 화술은 정말 현란하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현란한 화술을 동원하면서까지 사실을 무력화시킨 즉 사실을 무시했는지 1심 판결이 그걸 한번 보죠. 우선 첫째, 명백히 옳은 지문과 틀린 지문을 제외하면 답항을 고르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지금 이건 1심 판결문의 요지입니다. 둘째, 다른 문제도 특정 연도의 통계를 알고 있는지 묻는 것은 없다. 세 번째, 지문 안에 2012년이라고 기재된 것이 아니라 단지 지도에 표시돼 있을 뿐이어서 2012년을 기준으로 묻는 지문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라고 하는 사법고시 패스해서 사법연수원에 가서 그것도 우수한 성적으로 상위권에 포진해야 될 수 있다는 판사님이 1심에서 수험생이 졌다. 평가원 당신들 잘못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근거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풀러갔는데 문제의 지도가 예시돼 있어요. 근데 그 지도에 2012라고 쓰여 있으면 당연히 2012년을 말하는 게 상식 중에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뛰어난 판사분께서는 그건 그냥 지도에 그냥 2012라고만 쓰여 있는 것이지 그게 2012년을 기준으로 묻는 지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분 어떻게 사법고시 패스했고 그랬는지 저는 정말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있습니다. 근거는. 네 번째, 고교 세계지리 교육 목적에 비춰볼 때 특정 지역의 특정 연도에서의 통계 차이를 교육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아이고, 무슨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다섯 번째,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신문이나 방송 등을 통해 유럽연합과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2012년 총 생산량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 1심 판사의 결론은 이겁니다. 정답을 선택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출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교육평가원이 이겼고 수험생들 너희들은 졌다. 이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읽어드린 게 수험생들이 졌다고 판시한 판사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면 시간 참 많이 가겠죠. 근데 들어도 대충 황당하다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쉬운 말 굉장히 어렵게 써놨죠. 자, 1심 재판부가 정말로 정답을 몰라서 그렇게 판결했을까요? 저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수를 구제하기 위해서 굳이 커다란 사회 혼란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혐의를 지울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또 2심에서 정확히 반대로 뒤집어졌기 때문에 더 이런 혐의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문제의 피해자가 수험생 대다수였다면, 그러니까 8번 문제가 오류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지금 수능 응시생이 한 60만 명 되는데 한 3, 40만 명, 4, 50만 명이 만약에 해당자가 된다면 법원 1심 판결이 이렇게 막 교묘하게 비틀어가면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흔히들 판사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판결은 법에 따른다. 맞습니다. 당연히 법에 따라야지요. 판사마다 제각각으로 하면 그게 엿장수 마음이지 그게 법이고 사법 재판입니까? 그런데 그렇지만 말입니다. 상당히 많은 자의적 요소가 개입한다는 것도 우리는 대강 짐작해 왔습니다. 이 예를 들어보면 판결문에 많이 나오는 형용사 중에 현저한 또는 상당한 또는 합리적 의심 이런 것들 많이 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씁니다. 근데 이게 법 판결문에 쓰이면 상당한 마력 또는 마법의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어떻게 적절히 어디다 배치하고 어디에 액센트를 두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이길 재판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 검찰 이런 말들 합니다. 같은 증거인데도 하위급 공무원은 유죄가 나오고 거물급은 무죄가 나오는 일이 좀 있다. 이런 푸념, 저는 져서 앙앙불락하는 검사의 푸념만으로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법조 출입 기자인 이진희 기자만이 할 수 있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기사를 거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를 출입하고 있는 기자로서 요즘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오면 대상자의 신분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버릇이 생겼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촉발시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렇게 말했죠. 올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는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까지가 원세훈 씨가 간부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그 발언을 두고 법원에서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 있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 이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 선고했죠.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죠? 최근 뉴스니까. 반면에 영남대학교의 전 강사인 유모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역사관 등을 비판한 특정 신문 기사들을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서 활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수업 시간에 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판결이 형평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똑같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옛날 검사 시절에 수사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가 과거 황 장관에게, 그러니까 그때는 검사였겠죠. 황 장관에게 상품권을 직접 줬다고 말을 했어요. 그것을 어느 기자가 듣고 기사를 썼어요. 서울중앙지법은 그 기사에 대해서 황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증거조작 사건,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비자 번호가 지워진 채 방송된 것을 보고 어떤 한 신문사가 비자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는 문제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방송사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밝혔는데도 말입니다. 만약에 변호사가 유우성 씨에게 금품을 줬다고 했다면 또는 방송사의 모자이크 처리만 보고 황 장관이 비자를 위조했다고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바꿔보는 거죠, 케이스를. 그래도 법원은 똑같이 판결했을까요? 이건 이진희 기자가
판사님들이 좋아하는 용어를 들여서 말하자면 대단히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 주변에서는 이런 말들 나옵니다. 어떤 변호사는 대형 로펌으로 가려고, 판사 옷 벗고 난 뒤에 말이죠, 그러려고 로펌과 결탁하는 판사도 있다고들 하더라. 이거 수군댐입니다. 이거 뭐 당연히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이 있다고만 전합니다. 또 누군가는 법관 승진평가 제도의 문제의 원인이 있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또는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이런 추측이나 억측이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원인을 찾아서 사법부 불신 해소는 법관들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정원은 셀프 개혁하면 안 되지만 법관 스스로의 공신력, 신뢰는 자기들이, 법관들이 하는 수밖에 없죠. 누가 그 신뢰를 갖다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을 행간으로 골랐던 저의 이유는 이겁니다. 천재다, 온 동네가 생긴 일에 첫 번째 나온 대단한 천재다. 아마 이런 소리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판사 되실 겁니다. 존경합니다. 그 영민하심, 똑똑하심. 그런데 강한 자 앞에서는 혹시 위축되진 않았는지, 만약에 그래서 어떤 판결에 영향을 받으셨다면 그 판결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지거나 현실에서 좌절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 그것 또한 그 총명하신, 영민하신 머리로 반드시 기억해달라, 그 말씀을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부탁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세월호 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개 법안 처리 협상 시한 마지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별로 몇 시간 안 남았는데 여야 뭐들 하고 있습니까? 이 국회의원들 일하는 거 보면요, 네. 기자들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감에 몰려서 막 초치기? 맞아요. 시간 남으면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가 꼭 마감 딱 되면은 엄청 바쁘게 하는데, 사실 오늘이 그 국민들한테 약속한 협상 시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실 좀 오전 일찍부터 좀 만나서 이것저것 좀 얘기 좀 하고 이러든 오후 4시에 아니고 만난다고 며칠 했다가 전부터 만났어야죠, 실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실무 협상은 계속 해왔다 이런 건데, 어쨌든 이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또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 이렇게 해서 이 3+3 6명이 이제 최종적으로 합의문을 작성하는 합의. 전화가 끊어졌군요. 우려하는, 항상 더군다나 휴대전화일 경우에 조마조마하는 일인데, 연결하는 동안 죄송하지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춘선 패선 부지 아니었나요? 오늘은 패선 부자라고 쓰여 있네요. 이분께서 그 유명한 영화 식사는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의 포스터를 올려주셨군요. 연소작 관람 가랍니다. 그림 한 장으로 아주 가볍게 풍자를 하셨습니다. 네, 다시 양정대 기자. 예. 전화가 끊겨서 죄송합니다. 이건 통신사에 항의할게요. 자, 말씀 이어갑시다. 예. 오늘 그래서 여야 이제 원내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만나서 이 합의문에 이제 사인을 하는 뭐 그런 자리를 이제 만들겠다고 이제 오후 4시에 원래 보기로 했다가 이제 계속 늦어져서 지금 오후 4시 50분쯤 이제 만났고요. 아직까지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전에 그 협상장에서 나온 얘기로는 9시 방송 뉴스에 되겠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끝내려고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법안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어제 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족들의 이 특검 추천 과정 참여 이 문제를 이 명시적으로 이 법안 내용에 이제 명문화하지는 않되 정치적인 합의 수준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가족들이 동의하거나 흡족해 할까요? 따를까요? 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유가족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 내에서 대체적인 동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정치적 합의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야가 이제 그 추천 권한에 대해서 이제 행사를 할 때 야당 목 말고 야당 몫은 당연히 이제 유가족과 협의를 하겠다고 했고요. 여당이 추천을 할 때 그 인사를 만약에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사라면 추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대하지 않는 인사로 추천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접촉을 통해서 조율 후에 여당 추천권은 행사하겠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에게 데스크를 한번 미리 보이겠다 이 소리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근데 대신 여권 입장에서는 그것을 명문화하는 데는 굉장히 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마치 허락을 구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글로 쓰기는 뭐하고 그렇죠. 계약서에다가는 그냥 여야는 각자의 추천권을 행사한다고 쓰고 내용적으로는 이면 합의를 통해서 보장하겠다. 뭐 사실상의 이면 합의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는 그 이면 합의도 어딘가에 문서로는 남겨야지 안 지키면 그걸 압박할 근거가 없잖아. 그래서 근데 그 정치적 합의는 아마 그 구체적인 발표 때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공신력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유병헌법 같은 경우는 지금 법사위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어서 그 문제는 뭐 아주 쟁점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정부조직법 관련한 건데요. 이게 이제 정부조직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해경 해체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도 높게 해경 해체에 대한 주장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논란의 핵심인데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야당 쪽에서는 이 해양경찰청과 또 소방방재청, 지금 외청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과 인사를 이제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외청인데, 이것의 전속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고, 그다음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 사실상의 해체를 통해서 이 안전행정부 내, 부처 내로 이제 흡수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일단 모양새 자체는 외청 청장은 차관급이고요. 지금 새누리당 정부 여당에서 제안한 이 해양경찰 본부 또는 소방방재 본부 쪽으로 가면 이제 1급. 본부장이 1급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강등 하나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외청으로 두는 건 어려운데 다만 이 본부장의 직급을 실질적인 차관급의 역할 그래서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걸로 지금 그렇게 이제 형식상의 문제는 좀 대충 해소가 된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소방방재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논란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예. 이 문제가 이제 포함돼서 이 문제까지 포함하고 또 해양경찰청 같은 경우는 독립적인 이 수사권 단속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인사와 예산을 좀 독립적으로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행사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문제가 지금 마지막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가 풀리면 오늘 최종적인 합의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오늘 시한을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언제까지 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4만 소방방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요구해왔던 국가직화, 국가공무원화는 일단 물 건너가는 거고. 그렇죠? 예, 이번에는 그것까지 네. 지금 야당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그것까지 이 상황이 정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본부장으로 가되 격하된다는 것은 피하기 위해서 차관급 예우를 한다. 그러면은 국가안전처, 신설될 국가안전처는 처장이지만 장관급이겠네요. 그렇죠. 네네. 그래야 뭐 차관급 본부장 둘을 둘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제가 걱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자, 지금 이제 어제부터 뭐 큰 메가톤 뉴스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네네. 이제 헌재 결정에 따라서 바꿔야 하는데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또는 비례대표 확대 등으로 논의가 번진다면 네네. 차라리 이것은 정치문화의 선진화 또는 지역구도 타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고 네. 그런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기를 사실 많은 청취자분들 또 국민들도 바라고 계실 텐데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의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의 문제 또 법그릇의 문제 또 내후년 총선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예. 실질적인 자기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네. 좀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일부 뭐 언론들이 그런 좀 우려를 표명을 한 것도 있는데 네네. 실제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의석수를 늘리는 식으로 예.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뭐 주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과연 국민들한테 그게 설득력이 있을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국면에서는 우리 양정대 차장 같은 국회의 고참 기자들, 국회 반장들, 정치부의 차장, 부장들이 힘을 잘 써주셔야 돼요. 이럴 때 딱 여론 물고 딱 잡아가면서 드라이브를 하면 뭐 국회의원들 뭐 평생 하나 여론에 따라오게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요거는 짧게 무슨 이것도 조금 예. 뭐 야당에서는 입 삐쭉 내밀면서 냄새난다 이럴 텐데 검찰이 치과의사협회 주요 간부들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는데 왜 그렇답니까? 치과는 또 어버이연합에서 한 두어 달 전에 예. 그 치과의사협회 간부들 그리고 이 야당 의원 전현직 의원 현직 의원이 12명이고요. 전직 의원 1명인데 이 13명에 대해서 검찰이 고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치과의사협회가 입법 로비를 했다 이런 건데요. 예. 아마 유다 치과 많이들 들어보셨죠? 보셨을 텐데. 임플란트 좀 싸게 해준다는 그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유단지. 네트워크형 치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한 명의 의사가 한 개의 병원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이제 2012년 말에 통과가 됐고요. 예. 그리고 협회, 그러니까 의사협회 같은데 이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혹은 이 회원인 경우에 치과의사협회, 의사협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는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 두 개의 법안이 사실상 치과의사협회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의원들한테 입법 로비를 해서 의원들이 법안을 처리했다. 이게 이제 어버이연합의 검찰 고발 내용의 핵심이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 치과 의사들이 이 개인적으로 이 해당 의원들한테 입법 로비 차원에서 후원금을 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 전부 다 야당 의원이랍니까? 예. 지금 해당 의원들 입법 발의를 했던 해당 의원들이 전부
현역 야당 의원 12명, 또 전직 야당 의원 1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문제가 좀 논란이 될 법한, 그리고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입법 로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부분은 예전에 청원경찰법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청목회. 예, 이게 이제 쪼개기 후원금 뭐 이런 논란 이런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좀 진척 상황을 좀 지켜봐야 좀 뭐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당장은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 한 가지는요. 정치권에서 한 달쯤 전부터 개헌과 관련해서 논의, 그리고 이제 정기국회 막바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경제 활성화, 경제 살리기 법안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작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의 공안정국 조성이 있을 거다. 그리고 검찰이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권 사정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검찰이 팀을 짜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환으로 이게 지금 드러난 건지 예고편 아니면 내지는 신호탄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야권 내에서 특히 이제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문제는 그래서 차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하나의 좀 큰 이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여서 앞으로 좀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연루된 의원 수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의 파동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갖춘 것 같고 유다 치과와 기존 치협 사이에서는 굉장히 싸워왔던 건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치협은 돈이 많은 데인데 왜 꼭 야당 의원들한테만 로비를 했을까요? 하려면 여당 의원도 같이 했어야 확실한 거 아닌가? 그거는 뭐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실질적인 전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과정들은 사회부 기자한테 물어야죠. 진행되고 좀 그 과정에서 좀 확인이 돼야 될 문제고요. 지금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사정정국에 대한 그런 좀 뭐랄까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점차 현실화되는 과정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조 출입기자하고 정치부 출입기자 양쪽을 제가 접촉하면서 잘 좀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아무튼 중요한 숙제거리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한 주간 애쓰셨고 잘 쉬시고 월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의 한국일보 정치부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현행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건데요. 3배까지 허용되는 편차를 2배 이내로 줄이라는 내용이더군요. 헌법재판소의 판정으로 어제 여의도는 주판을 튕기는 소리가 흘러나왔는데 대변인 논평을 통해 짐작해보는 여야의 이해독실. 우선 새누리당. 짧기도 하거니와 걱정의 언어가 연발되는데 대도시 인구 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 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새정치민주연합. 걱정은 하지만 표정 관리하는 것이 역력해 보이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다만 인구 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정의당. 환영을 하기까지 하는데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전면 조정은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는 헌법의 명령이자 국민의 명령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 하는 근본적인 원천이자 국민의 신성한 권리 중의 하나입니다. 투표권자의 투표 가치는 평등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에서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제약됐던 표의 등가성 문제가 이번 헌재 판결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벌써 자신의 지역구 사수를 위한 의원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대거 조정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지.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유감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 헌법 소원을 냈을까? 뜻밖에도 바로 이분.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충북지사 출신의 중진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앞장서서 헌법 소원을 낸 것도 이 점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구가 적은 호남권의 국회의원 숫자가 5명이나 많은 기형적인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는 충청 지역에 많은데 국회의원 수는 오히려 적어서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겁니다. 정우택 의원의 문제 제기로 충청권 의석은 늘었지만 영남이 줄고 변수가 많은 수도권은 크게 늘게 됐으니 이걸 소탐대실이라고 해야 할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6시 31분 들어왔는데요. 게시판을 끝날 때쯤 한 2, 3분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타임. 자, 프레시언의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무기 특집 이런 거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처리해야 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 용어로 스트레이트 뉴스라고 하는데 발생 기사가 많아서 그것은 특집은 다음으로 좀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예.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시죠.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은 뭡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이트성 기사부터 처리하면 쿠데타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네. BBC가 전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군부 쿠데타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에볼라가 창궐하고 있는 라이베리아, 기니, 시에라리온 이 근처에 있는 나라죠. 내륙 국가인데 여기 이제 많이 들어본 나라인데. 예. 왕정 이런 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블레즈 콩파올레라는 사람이 네. 무려 27년째 장기 집권 중인데 예. 또 최근에 그 개헌을 하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드디어 군부가 참지 못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의회의 해산을 선포하고 과도 정부를 세우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는데 마넬의 호노레 트라오레 육군 참모총장은 성명에서 모든 집단과의 협의를 위해서 과도 정부가 설치될 것이며 헌법 질서는 1년 안에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파오레 27년 동안 권좌에 있던 이 콩파오레는 사임할 뜻이 없다. 대통령직위를 유지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인명살상 사태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부르키나파소 군부 쿠데타 직접 요인은 뭡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콩파오레가 연임을 위한 헌법 제37조를 개정하는 투표를 의회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한 시민들이 의사당에 몰려가서 불을 질렀고 네. 이 국영 TV 방송과 다른 공공기관 사무실까지 장악했습니다.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치안부대가 경찰이 이 대통령궁으로 몰려가던 시위대에 실탄을 발사했고 이 과정에서 3명이 숨지고 이게 어디 1960년도 4월에 어느 나라하고 비슷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요?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닌데. 어느 나라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ROK. 그 부르키나파소 전 발음도 그렇고 좀 특이해서 기억을 했었는데 네, 수도 이름도 와가두두 이래가지고 참 희한하죠. 1인당 GDP 500달러, 문맹률 78%. 어떤 나라입니까? 좀 더 자세히.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이 해득률, 문자 해득률이 22%로 세계 최악이고요. 네. 1인당 GDP 500달러인데 이것도 아프리카에서조차 최하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빈곤 대륙의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 그렇습니다. 어허. 그런데 정치는 또 저 모양이고요. 네. 아프리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개인적인 얘기 한마디 드리면 남수단에 파병됐던
유엔군 산하 한빛부대 3진 제1대대가 오늘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했는데 우리 막내 아들 녀석도 일원으로 또 와서 조금 전에 해단식을 장지동에 있는 특전사령부에서 해단식을 마치고 우리 아들을 여기 홍대 앞에다 떨어뜨려주고 오는 길입니다. 그럼 아주 오늘 늠름하게 참 부자간에 불금하시겠다는 얘기군요. 조금 있다가 이제 근데 방송 끝나고 아프리카에서 오면은 그 에볼라 관련해서 검역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오기 전에 이미 귀국 장병들이 이미 그 남수단에서 다 그 황열병이나 이런 것들을 다 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당연하죠. 네. 아주 그 진짜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대한민국의 위상이. 아드님과의 재회는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뉴스 더 하십시다. 네. 북한이 유럽연합의 UN 북한 인권 결의안 추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데 네. 인권 결의안을 고치면 EU 인권 대표의 내년 3월 방북을 허용하겠다. 이런 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보낸 거예요? 살짝 뒤로 보낸 거예요? 아니 공개적으로 그 기자회견을 한 건데요. 네. 김은철 북한 인권 담당 외교관 이것도 참 웃겨요. 어떻게 북한의 인권 담당 외교관이라는 게 그 반어법이죠.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를 디펜스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인권 외교관인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사실상 오늘을 람브리니스 EU 인권 특별 대표한테 내년 3월에 당신을 방북토록 허용하겠다. 이런 초청장을 보냈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그렇지만 EU로서는 북한 인권 결의안의 수정, 워딩을 좀 수정해라 이렇게 거듭 압박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앞장서서 총대를 맨 게 EU거든요. 결국은 북한으로서는 묵묵부답으로 있기보다는 그 소위 그 적극적인 공세를 취함으로써 북한 인권에 대한 방어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그거 EU가 고쳐줄 것 같아요? 글쎄요, 그 딜을 한번 해봐야겠죠. 사실상 그 EU의 그 인권 대표가 북한을 방문해서 실제로 어디를 요독 수용소나 이런 데까지 가겠습니까? 허용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도록 그 북한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사용 후 핵 연료 처리. 이게 참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긴데 외신들 이렇게 체크해봤더니 그 원문을 봤더니 그냥 spent fuel 이렇게 말해버리더군요. SF라고 줄여서도 그렇죠. 말하고 spent fuel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바로 들어오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핵폭탄 제조하고 핵무기 제조하고 아주 직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한미 간에 이 문제 관련해서 뭐 얘기가 오간다는데 뭐 진전된 게 있나요? 그동안? 작년에 한미 간의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 프로세싱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건식 처리라고 이제 처리하는 방법인데 우리 기술진으로 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죠. 이것에 대한 공동 연구에 대한 추가 합의 과정에서 이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형상 변경, 이 뭐 alter in form or content 뭐 이런 용어인데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적절한 시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그러니까 약간의 미국이 그 양보를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계속 파이로 그거 어려워요. 파이로 프로세싱 그거 막 요구해 왔는데 미국이 처음에는 이 기술 자체를 인정을 안 했었죠. 그나저나 이거보다는 한미 핵협정 자체를 바꾸는 게 훨씬 중요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이 원자력 연구나 원자력 이용을 굉장히 평화적으로 했다는 건 굉장히 그 모범적 사례로 이 지구촌에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핵 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민감하게 그 워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시겠지만은 70년대 초에 이 박정희 정부가 비밀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국방을 위해서 김휘소 박사? 이휘소 박사. 그거는 좀 이제 과장돼. 그분은 입자 물리학, 소립자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핵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제 전두환 정권이 정권의 그 정통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레이건한테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머리 조아리고 형님 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으로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무인기 개발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죠. 예. 근데 2000년에 우리 또 일부 과학자들이 극소량의 우라늄 농축 실험을 한 사실이 2004년에 왜 그 IAEA 그 조사단에 의해서 그 발각이 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엔 안보리까지 회부될 뻔한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자들의 그 호기심이 모든 위대한 발견 또는 발명의 단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핵과학자들이 이 재처리 관계를 어느 정도 연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국가적 입장에서 볼 때, 자주국방적 입장에서 볼 때 별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의 대미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리포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독일 신부였죠. 당시 종교개혁 예. 그 관해서 교회 외벽에다가 로마 교황청과 교회의 부패상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한 말하자면 대자보. 예. 이 대자보의 효시죠. 네. 사실. 대자보 붙인 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신성 로마 제국 교황 당시 그 막강한 권력과 신권을 행사하던 레오 10세가 성베드로 성당의 증축 비용을 마련한다는 빌미로 돈을 받고 이른바 잘 알려진 예. 면제부를 장사를 했죠. 면벌부라기도 하죠. 이걸 장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이 신부였던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된 단초가 바로 비텐베르크 성교회 외벽에 대자보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것이 올해가 497주년 됩니다. 종교개혁 497주년. 이제 3년 있으면 500주년이 되는데. 대단한 뭐가 펼쳐지겠네요. 오늘이 대단히 역사적인 날이죠, 사실. 3년 뒤에.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지금 말로 하는 개신교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구교의 그 부패상에 대한 반대하는 그야말로 프로테스탄트. 그렇죠. 나왔는데 지금은 또 개신교가 뭐 다니시는 한번 보십시오. 명성교회도 유명하잖아요. 오늘날의 개신교라는 게 이게 참 명성교회 거는 어떻게 돼가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2건의 그 소송을 김삼환 목사로부터 당한 상황인데 네. 계속 워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계속 비리나 부패 상황, 심지어 성추행 상황까지 이제 계속 제보가 되고 그걸 확인하는 중인데 역시 이것도 한 3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도. 그래서 아마 2017년 10월 31일쯤에는 대한민국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때가 되기를 소송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 대표단이 뭐 사식 들고 면회 갈 일은 없겠죠. 사식까지는 지난번에 좀 엄살 부린 거고요. 네. 뭐 몇 번 이제 법정에 출두를 할 거고 법정에서 만나게 되면은 서로 간에 이제 패를 까야 되니까. 네. 굉장히 그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나겠죠. 네. 그때는 이 코너 진행 못하시고 신문에 인터뷰하러 다니기 바쁘시겠네요. 자, 지금 종교개혁 말씀하시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 참 인자하시고 멋있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전향적이고 포용적인 그런 마인드를 표출한 그런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1화요? 예, 1화가 아닙니다. 이 공식 발표인데 28일 바티칸에서 열린 교황청 과권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생명이 진화를 통해 발달했다는 생각이 가톨릭의 창조론의 가르침과 충돌하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혁명적인 발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이 굉장히 진보적인 사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게 이 빅뱅과 같은 그러니까 137억 년 이전에 발생했던 빅뱅 이론이 신의 뜻이 있다. 그것이 그냥 과학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신의 뜻이 담겨져 있다. 결국 이것은 바로 전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설교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빅뱅 이론 뒤에 신의 뜻이 있다고요? 예. 그건 좀 과학자들이 여전히 동의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과학자도 두 부류가 있거든요. 유실론적 과학자가 있고 또 무실론적 과학자가 있는데 조금 저 설명을 드린다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서의 창세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지팡이를 든 마법사처럼 여길 수도 있다. 네. 이게 이제 황용 이 종교인들이 설파하는 그래서 이 신앙인들을 옥죄는 그런 전가의 보도 같은 건데 그렇지만 과학자들이 빅뱅으로 인한 우주의 시작과 생명의 진화 이론을 믿지만 이것이 또한 하나님 계획의 일부다. 이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주장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창조론과 진화론의 아주 첨예한 대립보다는 서로 절충안으로서 내놓은 하나의 그 멋진 그 묘안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윤 의원께서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련해서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아마 그 본인의 뜻과는 조금 와전된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얘기는 들어요. 과학자의 호기심 이런 부분은 조금 보충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는 것일까 하시는 게.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이 1956년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맺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모범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왔죠. 그런데 네.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핵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과학자들의 호기심에서 재처리 후에 그 진전되는 그 핵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문안에는 위배될지 몰라도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는 그것이 협정에 있는 문구에 위배되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지만 과학자의 호기심 그리고 그 과학자의 호기심이 가져오는 위대한 발명의 전초 작업으로서 이 사람들이 2000년에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자주적인 입장에서는 용인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미 원자력 협정의 문안에는 분명히 위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윤 의원께서는 우리가 핵을 가지는 것에 궁극적으로 찬성하시는 쪽입니까? 전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그 논지를 펴냐면요. 네. 이 핵이라는 것은 핵폭탄이라는 것은 핵무기라는 것은 저는 벌의 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벌이 침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벌 자체가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이든 남한이든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성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죠.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를 저렇게 하려고 계속 길을 쓰고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망하지 않는 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항해서 우리도 쓸 수 없는 벌의 침처럼 쓰지는 않되 그 침을 갖고는 있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이죠. 그러니까 대항 내지 견제의 수단으로 우리도 핵을 보유하자. 그런데 왜 4.19 때 무슨 어떤 최인기 내무장관인가 이런 말 했다면서? 최인규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경찰한테 무슨 갖고 놀으라고 총을 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시위 군중한테 발포하라 이래가지고 공분을 물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사형당했는데 그 비유하고 이 비유하고는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 비유는 철회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핵을 갖게 되면 그게 상대에 대한 억지 수단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정치 군사력의 파워업 국력 상승 이런 효과를 가져올지는 모르겠는데 한반도 비핵화는 완전히 물러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핵을 갖게 되면 그것을 사용에 대한 유혹을 과연 완벽히 떨쳐버린 채 대항 수단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핵클럽 이른바 핵클럽 가맹국이 8개국에다가 사실상의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이 되는 북한. 지금 이렇게 핵이 존재하고 있지만 핵폭탄이 쓰여진 적은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나가사키. 그것도 미국에 의해서 딱 2번 쓰여졌지 않습니까? 물론 핵실험은 여러 가지 차례 있었지만 이처럼 제가 항상 주장하고 싶은 것은 벌의 침이다 이거죠. 벌의 침은 써서는 안 되죠. 쏘는 순간 죽으니까. 어쨌거나 핵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신 건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 게시판에서 약간의 질문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해결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 질문한 거고요. 다시 원 뉴스 흐름으로 돌아갈까요? 세계적인 팝스타이자 동성애인 엘튼 존이 동성애 문제를 공론화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나의 영웅이다. 이런 말을 했군요. 엘튼 존 자신이 동성애자.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려다가 실패한 그런 적도 있고 그런데 현지 시간 28일 이틀 전입니다만 미국 뉴욕에서 열린 엘튼 존 에이즈 재단. 이 엘튼 존이 에이즈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설립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좋은 일을 하는데 네.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AG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가톨릭 교회였다. 그런데 네. 오늘날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황을 갖게 됐다.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애자가 신을 믿고 선의를 갖는다면 내가 무엇이기에 그를 심판하겠는가. 이것도 굉장히 전향적이고 아주 변화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엘튼 존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모두가 신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애정이 넘치는 분이고 교황께서 자신을 반대하는 교회의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결국 엘튼 존은 스스로의 그 성소수자로서의 네. 어떤 입장을 프란치스코 교황이 옹호해 준 데 대해서 아주 헌사를 오마주를 한번 올린 것인데 이참에 엘튼 존 노래 한 곡 듣고 가면 어떨까요? 제가 좀 일탈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아니지만, 드라이한 것 같아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예. 짧게 들을 수 있나요, 최 PD? 예, 네. 그러시죠.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애환을 그렸던 데니얼. 곡 소개까지 아주 잘. 네. 아니, 제가 또 팝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좀 있어요. 우리 윤재석 위원께서는 참 다양하고 기발하신 기사를 전하다가 음악도 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좀 참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동성애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애플의 최고 경영자인 팀 쿡, 이 사람도 커밍아웃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팀 쿡이 스티브 잡스 사망한 후임이죠. 이후에 예. 물려받은 CEO.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워딩이 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성적 취향을 부정한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소문은 있었어요. 네.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히 하자. 나는 내가 게이라는 게 자랑스럽다. 신이 준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워딩과 엘튼 존의 그 답신과 이 팀 쿡의 얘기가 일맥상통하는 건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게이를 옹호하는 자는 아니지만 옹호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틀렸다는 얘기는 못하지 않느냐. 네. 다를 뿐이지 우리와.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경제주간지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서 말하자면 커밍아웃을 한 것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은 직원들이 내가 게이인 사실을 알고도 나를 한결같이 대했다. 차이를 인정할 때 창의성과 혁신이 더욱 꽃 피울 수 있다는 걸 아는 이들과 함께 일하는 건 행운이다. 그러니까 이 애플의 경쟁력 자체가 이런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창의가 창출된다. 이런 아주 압축적인 발언인데. 애플의 창업자이자 그 CEO, 물려받은 CEO답네요. 예, 그렇죠. 창의, 이런 다름을 인정한 것을 통해서 애플만의 혁신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듣겠습니다. 오늘 또 엘튼 존의 노래까지 또 준비해 주시고, 목소리는 못 들었지만, 항상 럭비공 같은 프레시안의 윤재석 탐 위원이셨습니다. 국제뉴스 잘 비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날씨 듣겠습니다. 하늘에 비구름이 가득 끼어 있습니다. 방금 전부터는 빗방울도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북부 지방에서도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바람이 제법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 옷차림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청 이남에는 오늘 꾸준히 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전남 여수와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 비는 토요일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 그치고 다시 일요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도는 5에서 20mm,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남부, 충북지방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해안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다소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13도, 한낮에도 서울과 대구 19도, 광주 20도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낮에 비가 그친 뒤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기 전에 데모달님이 올려주신 거 잠깐 공지성 알려드리고 넘어가죠. 이제 이강윤의 오늘도 네이트판 그리고 아고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에 홍보할 수 있게 됐답니다. 유튜브 방식이 좀 바뀌어서 그런다는데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겠다는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데모달님. 한 해 동안 전국의 공공도서관에서 필요한 페이지만 찢어가거나 또는 밑줄을 마구 그어놓아서 폐기하는 책이 무려 160만 권이나 된답니다. 현재 국내 도서의 권당 평균 가격은 13,000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해에 200억 원가량이 우리들의 비양심이나 형편없는 공중도덕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겁니다. 우리들 양심의 가격을 이제 좀 높여야겠습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여기